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주로 친근한 일상 속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이하고 섬뜩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더욱 현실감과 몰입감을 주어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얼마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사한 집은 낡았지만 운치 있는 2층 집으로 큰 정원과 오래된 나무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주변 이웃들도 친절하고 조용하여 마음에 쏙 들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마친 첫날 밤 짐 정리를 하다가 늦은 시간에야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희미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착각했나 싶었지만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아련히 들렸다. 유리창 너머 어두운 마당이 신경 쓰였지만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그 울음소리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하기를 아, 그 소리요? 이 마을에선 종종 들려요. 그냥 바람 소리 같은 거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라는 답을 들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특별히 기괴함을 느끼진 않았다. 시간이 지나 나는 서서히 그 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울음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와 잠에서 깬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침실 바로 앞에서 나는 것처럼 명확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얼른 불을 켜고 창문 밖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기분을 떨칠 수 없던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을 켜둔 채 아침을 맞이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점차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이 집의 과거를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도서관에서 찾아낸 낡은 기록들 속에서 나는 그동안 몰랐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발견했다. 20년 전 이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가족의 딸은 한밤중에 자주 울면서 잠에서 깼고 부모는 그 소리 때문에 늘 불안해했다. 어느 날 소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집 근처 숲에서 실종되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었다. 이후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곤 했다고 한다. 어쩐지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들어 나는 한쪽 구석에서 내용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찾던 중 나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비슷한 경험을 했고 이 집과 관련된 소문 때문에 이사를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기이한 집 실루엣에 집착하게 되었다. 밤이 되면 그 울음소리를 여전히 들리곤 했고 나는 그것이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문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덧칠한 것처럼 희미한 흔적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손자국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잘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 속에 지나갔고 이사를 고민하던 중 결국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웃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다.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나는 밤이 되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적막함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때때로 창문을 바라볼 때면 그날 밤 소녀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릴까 두려워져 한동안 잠을 설치곤 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일상인의 소소한 체험에서 시작됐지만 작은 기이한 사건이 던지는 무게가 얼마큼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당신이 그 집에 살아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말이다. 혹시 당신도 밤에 낮게 들리는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공포썰을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여름밤 서울의 한 아파트군이 밀집한 동네에서 시작된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영수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고 사람들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영수는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영수는 오래된 15층 아파트의 8층에 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루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는 잠시 공포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 녀석도 참 이런 걸 왜 떠올리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순간 문득 엘리베이터의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불안함이 엄습했으나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서서 키를 찾으며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순간 아래층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의아해졌다. 밤 늦게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철컥 철컥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그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설마 엘리베이터에서 불을 깜빡거리게 한 그 무언가가 그 순간 그의 한기를 느끼며 등 뒤로 무언가 지나갔다. 영수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본 그림자는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던 것 같았다. 그는 빠르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뭔가가 따라 들어왔다는 착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쳤다.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새로운 방송을 보기 시작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 베란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그의 동반자인 미영이었다. 그녀는 그날 새벽 늦게까지 모임에서 돌아온다고 했으나 갑자기 전화가 온 것이다. 영수야, 나 좀 와줘. 뭔가 이상해.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영수는 즉시 전화를 끊고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다. 미영의 아파트는 그리 멀지 않았기에 곧 도착할 수 있었다.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그 음침한 기분을 느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그곳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끝내 아무것도 없었다. 영수는 미영의 아파트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안은 고요했다. 미영아? 그의 목소리는 공명하기만 했다. 거실에 들어가자 좀 전까지는 꽉 찼던 공간의 느낌이 사라지고 텅 빈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미영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창백했고 그의 접근을 느끼지 못했다. 곁에 서서 그녀를 부르려던 순간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상한 감촉과 함께 영수는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영수는 다른 세상에 빠져들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곳엔 돌아올 방법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느꼈던 모든 기묘함은 이 예고였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림자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그저 하나의 공포썰로 시작했지만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통해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인간의 심리와 어두운 공간을 교묘하게 엮어낸 이 이야기는 영수처럼 일상에 갇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극대화하며 끝내 그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의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된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달빛 저택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달이 뜨는 밤이면 저택이 서늘한 은빛으로 빛나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광경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음산한 분위기 때문인지 그곳에 얽힌 수많은 괴담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피했죠. 저택은 원래 20세기 초 부유한 귀족 가문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저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저택은 버려진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며 과장되고 왜곡되어 괴담이 되었습니다. 저택에서는 밤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는 둥, 창문 너머로 얼굴이 보인다는 둥의 이야기들 말이죠. 어느 날 도시에 사는 한 젊은 탐험가인 김문호가 친구들과 함께 이 저택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명소의 흥미를 느껴 탐험하는 것을 즐겼고 달빛 저택은 그가 다음 목적지로 점 찍은 곳이었습니다. 문호와 친구들은 약간의 두려움과 흥분을 안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에 들어서자 문호는 오랫동안 입구에 쌓인 먼지를 보고 이 저택이 정말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바람 소리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몇몇 낡은 가구들과 낡은 벽지, 군데군데 금이 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택을 탐험하던 중 문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방의 거울이 천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울을 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호는 호기심에 거울 중 한 개의 천을 벗겨보기로 했습니다.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창백한 얼굴만 비추었을 뿐. 그러나 그 순간 저택 구석 어딘가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친구들은 각자 다른 방을 탐험하고 있었기에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방 한켠에 있던 서책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아래에는 이상한 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기는 이 저택의 마지막 주인 한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밤이 되면 들리는 발소리. 그것은 소녀의 일기 속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발소리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달빛을 본 날 나는 그곳에 있었다. 문호와 친구들은 일기의 내용에 오싹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택 외부에서 비치는 달빛이 저택 내부로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웠지만 그 직후 방 안의 거울 너머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그들은 저택을 빠져나가기로 했지만 문호는 마지막으로 그 소녀가 묘사한 그 장소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달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 저택의 가장 높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큰 거울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거울도 덮고 있던 천을 벗겼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일기에 나오는 소녀였죠. 소녀는 슬픈 표정으로 문호에게 다가와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문호는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저택을 뛰쳐나오던 문호는 친구들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그 길로 지역 역사 전문가에게 연락해 저택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저택의 수많은 비극적인 사연이 세상에 드러났고 이후로 저택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호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 과거의 삶을 조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택에서 나오는 발소리는 여전히 이따금씩 들린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저택을 비추는 밤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은빛 희선 뜻 저택에 가보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